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90일간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최대 뇌관이 일단 봉합됐지만 향후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을 놓고 협상이 지연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지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건강보험 8,260명과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등 모두 8,845명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된 미중 무역 갈등이 공식적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두 나라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향후 90일간은 추가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주요 합의 내용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두 나라 정상이 5개 항에 합의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합의된 5가지는 강제 기술 이전,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 절도, 서비스 농업 분야 관행의 구조적 개선 이렇게 5가지입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라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던 사항들인데요. 두 나라 정상은 미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향후 90일간 연기하는 대신에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고 중독성 약품의 미국 유입을 막기로 하는 등 이런 데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내용만 들어봐서는 미국 측에 더 유리한 합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예, 전반적인 평가도 앵커와 비슷한 생각입니다. 중국이 얻은 거는 미국의 추가 관세를 내년 1월부터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니고 연기하겠다. 그 정도지. 구체적인 게 없는 반면에 미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선물을 받아냈다는 평가입니다.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농업과 에너지, 공업 관련 제품을 상당 규모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 하나, 또 미국 내에서 좀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중국 당국이 직접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점들이 그 대표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의안이 중국 측에 불리하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면 앞으로 90일간의 추가 협상도 그리 순탄해 보이진 않네요.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정도는 받아야지 어느 정도 합의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번 합의안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 측에 훨씬 더 유리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90일 뒤에 나올 두 나라 간의 추가 협상 결과가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이를테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 대신에 휴전을 선택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재개될 협상 테이블에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건부 합의이긴 합니다만 일단 석 달간 휴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글로벌 경제에도 그렇고 한국 경제에도 그렇고 일단은 긍정적인 그 변화다 이렇게 일단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최근 몇 달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실은 세계 이 금융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예측 가능성이 좀 생겼다. 물론 이제 90일 뒤에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까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90일 이후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외신이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상당히 양보를 해서 얻은 결과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경제에 피해를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한 발 물러섰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특별히 내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이제 관세를 또 상당량 또
추가 부과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잠시 유예를 해준 거죠.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폭탄 그 융단 폭격을 잠시 중단하는 이게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중국에게 준 카드면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내준 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거를 실질적으로 좀 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산물 추가로 좀 수입하기로 한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의 이제 중국계 회사 NXP.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중국이 반대해서 이게 이제 이전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의약품인데 그걸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좀 이제 규제를 해서 미국 수출을 조금 이제 막는. 그래서 당장 이제 미국이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안도 좀 해결해 주면서 일단 시간을 벌은 것으로. 그래서 이번 협상만을 놓고 보자면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90일간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직 사실은 뭐 협상을 시작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굉장히 거세게 좀 중국을 밀어붙인 그런 네.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유화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계속 기존에 했던 주장들을 이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 과연 이제 뭘 더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5년에는 세계 경제 1위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능가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정한 방식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협상 내용에 이제 포함시킨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강제적 기술 이전, 그러니까 중국 이 기업들이 사실은 해외 기업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안이죠. 우리도 지금 뭐 우리 기업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네, 특히 현지에 내용입니다. 진출해 있는 예, 기업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지적재산권 네. 보호 부분이라든가 이것도 사실은 중국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짝퉁 그렇죠. 제조국으로 그래서 지적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를 앞당기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R&D를 통해서는 이 단기간에 기술 수준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생각이 달라서 협상 과정이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일시 봉합으로 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축소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 기업들의 숨통은 트였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어떤 미국의 관세 폭탄 그런 것을 이제 맞을 가능성이 조금 이제 덜어진 점, 그와 더불어서 중국향 지금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이것이 약간 좀 숨통을 트일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것도 이제 우리로선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네.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사실은 많이 피해를 입은 그런 영역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술 첨단 기술 관련한 부분을 지금 많이 미국 쪽에서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뭐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좀 돌아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고 짧은 것은 좀 대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 득실을 잘 계산해서 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세일즈 외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90일 후에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관세 폭탄으로 이어진다면요.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덩달아 이제 그 관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미 좀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외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발생하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산업 자체가 좀 위축이 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도 이제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위기 변수로서 그동안에 계속 뭐 제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대응할 만한 시간은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났을 때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협상이 성공적으로 미국이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되면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도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경우에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게 미국 기업들하고 공조를 해서 중국 시장을 추가 공략할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미중 간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석유화학업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설비를 증설해서 일자리 1,700여 개도 만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달입니다. 네, 석유화학업계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LG화학과 GS칼텍스, 현대케미칼, S오일 등 8개 석유화학 업체가 앞으로 5년 동안 1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1,7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는 오늘 오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마련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투자 간담회에서 이뤄졌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분야는 어디고 또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LG화학은 간담회에 앞서 전남 여수 등 지자체와 협약식을 열고 오늘 2021년까지 여수 산업단지에 2조 6천억 원의 설비 투자와 지역 인재 고용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GS칼텍스는 오는 2023년까지 여수 지역 설비 투자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케미란 대산 지역에 역시 2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고 S오일은 울산 지역에 5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인데요. 지역별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는 용지 부족 문제라든지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계에 따르면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나 환경규제 관련 질소 산화물 규제 강화도 투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에 대해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주말에도 비공식 모임을 열고 심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처리 시한을 사실상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오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났다면서요. 합의점이 찾아졌습니까? 네,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서 예산안 본회의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오후에 3당이 다시 합의해서 오늘 상정할지를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오늘 정부안을 상정해서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날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에도 협상을 이어나가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여서 예산 심사에 대한 논의를 했죠. 심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비공식 회의체, 즉 소소위를 열어서 예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예결위 간사들은 그제와 어제도 두 차례 만나서 예결위 예산 소위의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 항목들을 심사했는데요. 현재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만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 기자, 예산안은 대체 언제쯤 처리될 걸로 전망됩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오늘 3일 처리하자라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주 금요일인 7일 처리하자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늘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자리와 남북협력 등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데다 야권이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하고 나서면서 지금으로서는 통과 시점을 예단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당정은 경영이 악화된 편의점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편의점 업계의 과밀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편의점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과도한 위약금으로 폐점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득보다 실이 크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상법과 공중거래법, 복합쇼핑몰 규제 등 3개 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제계 의견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대, 3대 주주나 해외 투기 자본들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인사검증인 만큼 여야 모두 철저한 검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까요? 역시 가장 중점이 되는 검증 포인트는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과 능력이 될 전망입니다. 경제투톱으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1기 경제팀과 달리 2기 팀은 홍 후보자의 원톱 체제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추진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일각에서 예스맨이란 비판을 받는 홍 후보자가 청와대에 끌려가지 않고 소신 있게 경제정책을 펼 수 있을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홍 후보자의 경제관과 정책 추진 방향이 궁금해지는데요. 홍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서 밝혔다고요? 네, 홍 후보자는 최근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들이 구조적인 요인들로 인한 문제여서 단기간 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영향을 줬다면서 시장과 소통의 인상 속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는 찬성했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이 넘는 집을 구입하면 증여나 상속 금액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도 오를 전망이어서 주택 매입이 여러모로 까다로워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할 때 자금 출처 내용을 상세히 밝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입주 계획서에 증여 상속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들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편법 대출을 가려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주택 보유 유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자금 조달 관련 신고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개정된 시행 규칙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달 중순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도 본격화되죠? 네,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코픽스라는 지수와 연동을 하는데 다음 코픽스는 오는 17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코픽스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반영하기 때문에 18일에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후 0.1%에서 0.3%포인트가량 예적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경기 전망까지 반영하는 자영업자 대출 금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끝난 뒤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8,800여 명에 달하고 체납 금액은 2,400억 원이 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건보공단이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고용 또 산재보험 등을 내지 않은 사람들로 모두 8,845명입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과 체납 액수와 종류 등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됐는데요. 2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이나
연금보험료는 5천만 원, 또 고용과 산재보험료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2,471억 원에 달했는데요. 건강보험이 1,7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5억 원, 고용산재보험이 207억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까? 네, 사대보험이 원천 징수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가 3,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이 2천여 명, 또 법인 사업장은 2,50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조회를 해봤는데요. 서울 강남에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건보료 1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한 병원장부터 연금보험료 5억여 원을 무려 5년 넘게 내지 않은 마포의 한 건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6개월 넘게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납부하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명단을 확정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입니다. 공단 측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카드 부가 서비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 간에도 입장차를 보이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카드사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기존 약관을 바꿔서라도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카드사 회원이 누리는 부가 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으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혜택과 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와 달리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기존 카드의 부가 서비스 축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가 서비스 축소와 관련된 과거 소비자 소송을 봤을 때 소비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피해는 일반 소비자가 보는 거 아니냐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가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법인 회원에 집중돼 있었다며 일반 회원의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개인 회원에 대한 부가 서비스는 그대로 두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기존 카드의 부가 서비스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줄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카드 상품 부가 서비스 현황 조사와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 2분기 전업투자자문사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업투자자문사 178곳에 2분기 잠정순이익이 13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1%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적자 회사 비율은 56.7%로 전분기보다 1.6%포인트 늘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복제약 램시마를 피하 주사 체형으로 만든 램시마 SC의 허가를 유럽 의약품청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정맥 주사 형태인 램시마를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용으로 개발했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의 심사에는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허가가 날 전망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90일간의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무역 갈등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온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72% 상승해서 2100선, 코스닥도 1.5% 상승해서 700선을 넘어서 70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피하 주사 제형이 유럽에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리면서 현재 0.84% 상승한 상태고요. 종근당 역시 빈혈 치료 바이오시밀러 품목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협력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3년 동안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학주들도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구매 심리감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효성화학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